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블로그 검색, C랭크 알고리즘에 대해서 궁금한 점과 저품질 관련 소문 알아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여러분들 꼭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냐면요. 자, 내부 검색창에서 블로그 클릭을 해 보시고요. 그럼 뭐가 쭉 나오거든요. 여기에 검색, 여기 요게 이제 네이버의 검색 공식 블로그입니다. 그럼 여기에 수많은 검색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가 정식 버전이 이제 곧 나올 거라고 이제 하는데, 예, 뭐 등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가 알려준 네이버 검색입니다. 예, 네이버가 알려준 네이버 검색인데요.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블로그 검색. 블로그를 이미 또 많이들 운영하고 있으니까 블로그 검색. 예, 이걸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네이버가 글을 안 올리다가 2017년 5월 17일 저녁 7시 27분, 예, 이걸로 봐서는 네이버 직원들도 6시에 칼퇴근을 하지 못한다는 걸 하나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실행과 관련돼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건 이 내용의 서머리를 말씀을 드릴 거지만, 하지만 서머리보다 항상 원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강의도 들으시겠지만 여기 들어오셔서 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꼭 이거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은 뭐 좋다, 뭐 어떤 분은 C랭크의 취지는 좋으나 현재 다수의 C랭크 로직 적용 후에 C랭크가 높은 블로거들이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오히려 갑질을 하면서 포스팅 해주는 경우가 뭐 허다합니다. 붙어 해가지고 제대로 실패한 로직 뭐 어쩌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뭐 C랭크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이 로직이 지금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관점에서 말씀을 해드리고요. 다시 정리하지만 여기에 이 5월 17일에 작성된 글의 요약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음, 시작해 볼게요. 어, 짠. 자, 일단 C랭크가 뭐냐? 블로그의 알고리즘인데, 여기서 블로그의 알고리즘이 뭐냐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블로그 글 혹은 비슷한 블로그 글을 썼는데 이 글은 상위 노출되고 이 글은 상위 노출이 안 돼. 그럼 왜 이 글은 상위 노출되지? 라고 했을 때 네이버가 생각하는 좋은 글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럼 네이버가 좋은 글이란 뭔가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이 정의를 내리는 게 바로 알고리즘이고요. 현재는 네이버가 C랭크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랭크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요, 주제를 기반으로 특정 주제를 기반으로 블로그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네이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주제를 기반으로, 하나의 주제, 특정 주제를 기반으로 블로그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인데, 네이버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뭐 당연 내용이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네이버 블로그 검색 랭킹 알고리즘에는 다양한 로직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건 엄청 많으니까 네가 이거 뚫을 생각하지 마, 뭐 이런 건데요. 다만 C랭크로 인해서 순위는 결정되지 않지만 출처에 대한 관련 부분에는 C랭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네이버가 C랭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는 건 요소들 중에 C랭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그러니까 C랭크만 잘 해도 상위 노출에 큰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C랭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이 중요한 건 주제잖아요, 주제. 그럼 다음 장 볼까요? 자, 그럼 제가 앞에서 주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C랭크, 그럼 뭐 어떤 주제를 어떻게 진행해지는가
라고 봤을 때는요, 현재 네이버는 31개의 주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화면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에 지금 속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근데 주제는 물론 여기 보시면은요, 네, 자, 블로그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글을 쓴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글을 씁시다. 글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요, 네, 예, 뭐 글을 이제 블라블라 쓰겠죠, 이곳에. 네, 자, 막 글을 막 들어가겠습니다. 막 글을 막 씁니다. 자, 발행하게 되면요, 여기에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를,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문을 좀 열겠습니다. 아, 조명이 되게 덥거든요. 자, 아, 좋습니다. 예, 이 주제에 이렇게 이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물론 이 주제도 영향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분명히 이 주제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주제도 영향이 있지만 사실 더 큰 주제는 네이버가 딥러닝 기술, 즉 우리가 보통 말하는 AI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문서의 제목과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를 지가 알아서 나누는 겁니다. 31개 중에 알아서 나누는 건데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 글이 해당하는지를 이제 하나씩 정하다 보면 문서마다 부여된 주제가 그 블로그의 전체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문서마다 똑같은 주제를 하게 되면 그 블로그가 똑같은 주제로 빨리 채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에 블로그를 운영할 때 동일한 주제로 운영을 해야만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네이버 알고리즘이 얘는 A 주제네, B 주제네를 빨리 정할 수 있고 그 영역에 비교적 상위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네,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예술이라는 영역으로 이렇게 묻고요. 생활, 노하우, 쇼핑 이렇게 묻고요. 취미, 여가, 생활 이렇게 묻고요. 지식, 동향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비교해 볼게. 예, 여기인데 여기랑은 약간 틀려요. 약간. 예, 약간 틀리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비슷하게 많습니다. 여기 뭐 취미, 여가, 여행은 게임, 스포츠, 사진, 자동차, 취미, 국내 여행, 세계 맛집은 거의 비슷하네요. IT, 사회, 경제, 정치, 여기도 똑같진 않네요. 아, 순서가 약간 바뀌었군요. 자, 이쪽 볼까요? 이쪽도 보면은 예, 문학, 책, 영화, 공연, 전시, 만화, 애니 뭐 등등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거의 비슷하네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글 쓰실 때 블로그 글 쓰실 때 여기도 뭐 맞춰주시는 거 물론 기본적인 상황이겠죠. 다만 이제 글을 쓰실 때 어떤 키워드에 어떤 내용을 적느냐는 요 기준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정한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저는 IT 컴퓨터 정도가 되겠죠. IT 컴퓨터, 좀 마케팅이니까. IT 컴퓨터가 될 것 같고요. 온 필라테스님 같은 경우는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어,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고민이네요. 어디에 넣어야 되나? 건강? 건강? 글쎄요. 네. 그리고 뭐, 저기, 인텐션님 같은 경우는 미용이 될 수 있겠죠? 네. 뭐 등등등등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주제에 해당하는지, 뭐 물론 여기에 좀 어정쩡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연관된 컨텐츠들 많이 쓰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온 필라테스님은 스포츠네요. 몰랐습니다. 예, 스포츠 갑시다. 스포츠. 우리는 스포츠를 합시다. 네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네이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서 수가 많다고 유리한 게 아니다. 예를 들면
대전 미용실이라고 대전 미용실을 계속 그래서 글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서 수도 적절히 많고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양질의 글을 작성하는 게 좋다. 여기서 양질의 글 되게 이제 좀 표현이 애매하잖아요. 뭐 도대체 뭐가 양질이고 뭐가 덜 양질이냐 뭐 이러 봤을 때는 보통 방문자의 어떤 체류 시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 글을 얼마나 오랫동안 봤을까 플러스 이제 댓글 공감 뭐 스크랩 뭐 공유 뭐 이런 점수들도 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전체가 물론 저희 추론이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 보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야, 너 정말 이 주제에 대해서 좋은 블로그구나를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수만 채운다 혹은 단순히 사람들 트래픽을 많이 모은다 혹은 단순히 댓글 공간 스크랩만 늘린다고 어떤 점수가 높아진다거나 혹은 어떤 점수가 급격하게 영향을 미쳐서 상위 노출된다라고 현재는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두루두루 잘해야 노출이 잘 된다라는 건데요. 물론 네이버에 그 알고리즘 가중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제가 네이버 사장 아들도 아니니까 네이버에서 말하는 내용을 좀 충실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블로그의 신뢰도와 인기도, 여기서 블로그의 신뢰도라고 한다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얼만큼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글을 쓰고 있느냐가 신뢰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기도는 사람들이 와서 얼만큼 체류를 하고 이 블로그 글에 댓글이라던가 이웃이라던가 뭐 공감이라던가 공유를 했다라던가 이런 글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뢰도와 인지도가 쌓여서 C랭크가 높아지면 해당 주제에 대해서 검색 결과에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다 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쓰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고 저도 이렇게 답을 했는데 네이버에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 하나의 블로그는 하나의 주제만 다뤄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라고 해서 하나의 블로그에도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양질의 글을 작성하면 다양한 주제로의 블로그가 될 수 있다. 가령 요리, 인테리어, 영화 이렇게 세 개의 주제 모두에 대해서 정보력 있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세 개의 주제 모두 C랭크가 될 수 있다. 즉 요리, 인테리어, 영화 모든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는 다 상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 양질입니다. 양질. 예, 뭐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가장 무서운 양질. 즉 네가 이 세 개 글 쓸 수 있어? 너 세 개 글 세 개의 글에 양질의 글 쓸 수 있어? 이 얘기거든요. 쉽지 않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너는 쉽지 않을걸?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최적화를 시키고 싶다. 예, C랭크에 최적화된 블로그를 키우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하나의 주제가 훨씬 더 빠르겠죠. 예, 세 개의 주제를 분산하는 것보다는요. 최적화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 좋고요. 그리고 주제를 분산시키게 되면요. 사실 요리, 인테리어, 영화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건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되게 쉽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원래 쓰던 주제 외에 다른 글을 작성하면은 검색이 되지 않는 건가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고요. 혹시 이 중에 광고 대행하시는 분들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영향이 꽤 큽니다. 자, 이게 한번 볼게요. 노출은 되지만 순위는 점점점이라고 했는데 한번 네이버에서 언급한 내용 한번 읽어보고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특정 주제를 꾸준히 몇 년 동안 작성하다가 갑자기 주제를 바꿔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만 짧은 시간에 글을 많이 작성하면 글 작성 톤이 바뀌는 경우 어뷰징 행위로 인지되어 C랭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마케팅 대한 글을 막 썼어요. 좋아. 마케팅 좋아. 근데 마케팅에 대해서 글을 써서 나름 상위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 뭐 블로그 마케팅, 카페 마케팅 막 썼는데 갑자기 제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쌀을 파는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제가 갑자기 그래 마케팅 따위는 뭐가 중요해 나는 쌀을 팔아야지 이렇게 돼서 마케팅 글을 안 쓰거나 혹은 마케팅 글에 갑자기 쌀에 대한 내용들이 블로그에 막 올라가게 되면은 마케팅 관련해서 쌓았던 C랭크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당연히 쌀 관련된 내용도 상위 노출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마케팅에 대해서도 내가 상위되던 글이 내려온다고 하는데요. 노출은 되지만 순위는 저 밑에 노출이 될 거다라는 게 네이버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 각각의 주제를 지속적으로 쓰는 건 괜찮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글을 작성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속 편하시려면 복잡해 뭐야 라고 하시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글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인텐션님 같은 경우에는 대전 미용실 관련돼서 계속 글 쓰시는 게 좋고요. 저는 블로그 마케팅하면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글 쓰는 거 좋습니다. 괜히 블로그 마케팅 썼다가 쌀 썼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하나만 쓰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얘기로는 되게 지금 민감하다고 합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제를 바꾸는 거 혹은 제 블로그 잘 뜨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야 이거 좀 써줄래? 나 이거 써줄 수 있어? 야 내가 술 사줄게 혹은 돈 줄게 이거 써줘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블로그에 상위 노출을 위해서 절대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공식 블로그나 이런 것들은 절대 이게 요런 영향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거 한번 볼까요? C랭크를 반영했다고 한 후 갑자기 제 글이 4페이지, 5페이지에 보이기 시작해요. 왜 그런 거죠? 라고 하는 건데요. 네이버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C랭크가 높은 블로그가 많은 주제나 질의의 검색 결과에는 상대적으로 하위에 노출될 수 있다. 검색 랭킹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즉,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이걸 보시면 돼요. 야, 네가 글이 구려서 그래. 계속 좋은 글 쓰면 언젠가 상위 노출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 2주 사이에 글들이 밀리고 약간 작업성 글들이 막 올라오고 지금 약간 좀 개판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도 네이버에서는 야 네가 좋은 글 쓰면 올라오겠지 라고 하는 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좀 괴리감이 있죠. 예를 들면 경제는 좋아졌는데 서민이 살기 힘든다. 네이버는 C랭크를 반영했는데 좋은 글은 노출이 안 돼.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네이버가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할 얘기는 더 없을 것 같아요. 네가 좋은 글 쓰면 노출 잘 될 거야 라는 게 네이버의 정체적인 기조인 거죠. 자, 제 블로그가 상위 검색에 노출이 잘 안 돼요. 새로운 블로그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블로그는 오랫동안 운용해온 블로그를 좋아한다. 즉 재방문율, 이웃, 댓글, 공감 스크랩 등이 오래된 블로그에서 좋아진다 라는 얘기 플러스 C랭크 점수도 누적이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즉 여러분들이 글을 쓰게 되면 글 하나, 글 둘, 글 셋, 글 넷 쓰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C랭크 주제가 잡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다 시간이거든요. 시간이기 때문에 최적화하면 이렇게 고사양을 슉 날아가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초기화 할 생각하지 말고 좋은 글이나 써라. 시끄러워. 너 글이나 써. 이런 머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게 현재 C랭크 알고리즘에 참고한 데이터거든요. 요 데이터가 양질의 글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들. 그래서 블로그 컬렉션이라고 해서 블로그 제목, 이미지, 링크 등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네이버 DB를 참고하고 서치로그, 검색 이용자에 대한 로그 데이터, 그리고 체인 스코어, 웹문서 사이트, 뉴스 등 다른 출처에 관심 정도, 블로그 액티비티, 에디터 점수, 이 점수가 이제 주제 블로그요. 공식 블로그인지 여부 등이 포함돼서 네 글이 좋은 글인지 안 좋은 글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네이버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네가 쓰는 글을 인위적으로 네가 좋은 글이라고 네이버를 속이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지금 네이버가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을 파악해서 상위 노출시킨다?
라고 하는 마케터는 거의 없어. 이제 다 포기했어요. 워낙 자주 바뀌니까 못 들어. 지금 네이버 지금 C랭크도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적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글이라는 게 어떤 이 수치를 맞춰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을 쓰는 게 핵심이겠죠. 네. 김건아님, 제 블로그가 저품질 평가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잘 안 보여드리는데, 뻥이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제가 만약에 제 아무 블로그 글이나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해봅시다. 요 블로그 글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자,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이곳에 넣어요. 짠, 아이고, 작성자 지우고. 제목인가?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의 쓰신 블로그 글을 이렇게 검색하면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1등 뜨겠죠. 당연히 1등 뜨는 게 정상이겠죠. 자, 그런데 이 글에서 일부를 삭제합니다. 이렇게 일부를 삭제를 했는데도 1등이야. 당연하겠죠. 이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쓰나 없겠죠.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요. 정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카페인데요. 이건 카페나 블로그나 마찬가지 증상인데요. 제 카페 한번 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 카페인데, 자, 아까 제목에 넣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목 전체를 넣게 되면 당연히 제게 1등을 떠야 되죠. 없죠.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헐, 어디 갔지? 라고 해서 카페 더보기를 봤더니 제 글이 없어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여기 검색 옵션을 이렇게 여신 다음에 여기에 영역을 제목으로 봤더니 여기 또 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블로그는 죽은 블로그입니다. 또한 짜잔. 자,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 화면에서 일부를 지웠는데 물론 1등을 떠야 되지만 1등이 안 뜨고 3페이지 첫 번째 떠요. 3페이지 첫 번째. 예를 들면은 얘입니다. 떠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셨듯이 뭐였죠 그게? 3페이지 블로그. 3페이지 블로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수많은 3페이지 블로그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내가 아무리 글을 열심히 써도 3페이지 앞으로 나오기는 힘듭니다. 여기 3페이지 블로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C랭크 알아볼 건데요. 유입수 500명은 유지해야 저품질이 풀린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대요. 저는 이런 루머 처음 들어봤는데 네이버에서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입수에 대해서는 몇 명 이상 들어와야 된다는 기준이 없다. 그리고 뭐 특정 수 500명 이상 유지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그러나 블로그가 활성화가 되어있을수록 C랭크가 상승하면서 유입수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청송 미용실이랑 대전 미용실이랑 홍대 미용실이랑 조회수 차이를 봤을 때 누가 제일 높을까요? 당연히 홍대 미용실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대전 미용실이고 그 다음에 청송 미용실이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홍대 미용실 방문자가 더 많은데 홍대 미용실 방문자를 불허한 청송 미용실 블로그 방문자 운영자가 왜 나는 홍대 미용실보다 방문자가 적지?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방문자가 적게 태어난 키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중에서도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시죠. 내 아이템이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문자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끌어와야 돼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이 내 주제에서 벗어난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는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C랭크 점수가 떨어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방문자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글루미 캐릭터 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상위에 꽂혔냐가 중요한 건데요.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많은 포스팅을 삼가하고 하루에 한두 개씩 시간을 두고 포스팅한다? 꾸준히 올려야 된다. 저품질을 탈출한다? 예,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이버에서는 한 주제에 대해서 빨리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고 싶어서 글을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좋지 않다. 정확하게 일정 시간에 간격을 두고 글을 쓰게 되면 오히려 어뷰징으로 오판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꼭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거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새벽 몇 시에 글을 써야 돼. 아침에 몇 시에 글을 써야 돼. 이런 공식 있죠, 공식? 공식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예약을 걸어 놓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패턴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패턴이. 이런 패턴이 존재하는 건 스팸 필터가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글을 3개씩 꼬박꼬박 쓰고, 뭐 제목에 키워드는 어떻게 하고 본문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 간격 어떻게, 예, 이럴 때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렇게, 제가 좀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칙대로 잘 안 해요. 근데 블로그 운영에는 그게 큰 장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규칙대로 뭔가 운영하는 것 자체가 블로그 운영에는 그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른 강의라던가 다른 데서 배웠던, 과거에는 통했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어떤 법칙을 혹은 공식을 통해서 블로그 운영하는 건 전혀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블로그 장기간 관리하지 못하면 저품질이 된다. 예,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다라는 네이버의 입장이고요. 블로그를 장기간 관리하지 않을 경우 활동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져서 작성하고 있던 주제에 대한 C랭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블로그를 다시 관리하면 C랭크가 높아집니다. 요거 관련돼서는 요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 안 하면요, 72시간 블로그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72시간 블로그? 요즘 새로운 용어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72시간 블로그라는 게 있어요. 72시간 블로그. 네, 뭐죠?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블로그, 블로그 안녕? 네. 공포의 72시간. 이렇게 있는데, 요게, 블로그를 오랫동안 휴면했다가 아니면 블로그를 만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요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괜찮아요. 예, 하시다 또 다시 운영 열심히 하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통 72시간이 블로그를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혹은, 블로그를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경우, 그런 경우 72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업적인 블로그가 아닌 블로그가 저품질에 걸리면 일상글을 적어야 된다. 자, 일상글. 자, 네이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글인지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존 이용자가 써왔던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와 관련해서 검색 이용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를 쓸수록 C랭크가 높아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C랭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마 네이버가 그런 걸 설마 하겠어? 라고 생각해서 옛날 방식도 있잖아요. 매일매일 일상글을 쓰고 오늘 감사일기 또 막 하늘 찍고 막 오늘 하늘이 뭐 좋네 막 이런 거 쓰셔야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죽어. 일상글 쓰지 마십시오. 뭐 키워드 타겟 안 하고 쓰고 이런 것도 쓰지 마십시오. 예,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비상업적인 구분을 하는데요. 이 구분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가 상업적인지 안 상업적인지 어떻게 알실 거예요? 업체명 썼다고 상업적이고 업체명 안 쓰면서 비상업적인가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글은 이래나 저래나 안 써주는 게 좋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방문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공감이 급격하게 늘어난 경우 저품질이 된다. 한번 읽어볼게요. 방문자 수의 급증이나 공감의 급증같이 글 작성자가 제어할 수 없는 지표가 급증했다고
검색 랭킹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특정 블로그의 검색 결과를 상위 올리기 위해서 각종 불법적인 툴을 이용해 방문자 수를 속이는 등의 행위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통할 수 있겠지만 각종 스팸 필터링과 어뷰징 제어 시스템이 그런 시도를 막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행위는 불법이므로 무심코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댓글을 막 다는 거 있잖아요. 댓글을 막 다는 거는 혹은 공감을 막 늘리고 이런 것들은 영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극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댓글 수를 막 단다거나 혹은 공유를 만든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검색 순위가 크게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의지를 가지면 그 순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검색 랭킹에 영향이 있더라도 아주 극소수고요.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요런 거는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방문자 수를 속인 행위. 그러니까 댓글이라든가 공감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막 작업하면 되는데, 방문자는 네이버에서도 블로그가 이 블로그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트래픽을 싸서 막 방문자를 조작하는 행위는 이제 패턴이 발견되면 막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안 쓰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근데 옛날에 이런 적은 있었습니다. 제가 뭐 프랜차이즈 쪽에서 제가 마케팅을 도와드릴 때 아침마다 그 업체가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일산 땡땡땡 검색해서 그 지점 클릭해주고, 그리고 뭐 강남 땡땡땡 검색해서 클릭해서 그 지점 클릭해주고, 대구 땡땡땡 검색해서 그 지역 클릭해주고, 이렇게 전국에 몇십 명이 몇백 명이 막 클릭을 막 서로 해줘요. 이런 거는 사실 네이버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거는 이제 뭐 문제가 없겠지만,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두 명이 막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저 보셨나요? 알파고랑 커제 대결. 그 AI가 커제 인간을 짓밟아 버렸잖아요. 완전 완패를 당했는데, 이 스팸 필터가 AI거든요. 각종 불법 툴들의 어떤 단순한 패턴은 이미 머신러닝으로 엄청 빨리 흡수해요. 무공에서 있잖아요. 무협소설에서 상대방의 무공을 흡수하듯이 어뷰징 흡수를 슉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쉽게 막혀요. 그러니까 단기간 통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기간의 관점에 봐서는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요, 보시면은 방문자 수가 늘어나거나 공감 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할 때 블로그가 노출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포스트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포스트는 업체에서 작업해 주는 게 크게 두 부분이에요. 컨텐츠를 만들어 주는 부분과 이제 어떤 작업을 해주는, 예를 들면 댓글을 단다거나 팔로잉을 늘린다거나 또 공감을 한다거나 이런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작업한 두 개인데, 블로그에 비해서 쉽게 작업이 되기 때문에 상위 노출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포스트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봤고요.